우리 소송법에서는 소송 요건이라고 그래서 소송의 두 주체인 법원과 당사자, 그다음에 소송의 객체인 소의 대상, 나중에 소송물, 이런 개념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주체인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 또 다른 주체인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 그 다음에 주체에 대비돼서 객체에 관한, 소에 관한, 소송물에 관한 우리가 소송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흠결되었을 때 부적법 각하 판결, 소송 판결로서 소가 부적법 각하된다. 부적법 각하 판결. 이런 소송 판결로 매듭을 짓게 돼요. 즉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 본안 판결을 하기에 전제되는, 통과해야 되는 요건으로서 그 소송 요건을 통과 못하면 이 청구는 본안이라는 데까지 가지 못하고 부적법 각하돼요. 소송 판결로 부적법 각하돼요. 소송 요건을 통과해야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입장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을 것인지가 본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요건은 본안 판결을 함에 앞서서 전제되는, 우리가 소송법에서 배우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다만 이런 소송 요건이든 본안 판단이든 변론을 거쳐서 내려지는 것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판결이라는 말, 소송 판결도 소송 요건에 대한 부적법 각하시키는, 흠결 때문에 부적법 각하시키는 소송 판결도 지금 우리가 소송 판결이라고 하듯이, 부적법 각하 판결이라고 하듯이 판결이란 말을 써요. 본안 판결도 판결이라고 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소송 판결도 판결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뭐를 거치라고 그랬어요? 34조의 필수적 변론이라고 하는 변론을 거쳐서 판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이런 법원의 재판의 내용에는, 판결 말고 결정, 명령, 이런 용어 등이 쓰여요.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말고 결정, 명령이라는 이런 종류도 있어요. 결정과 명령은 굳이 변론을 열지 않고 본격적인 다툼의 내용이 아니고 어떤 절차적인 것이라든지 쌍방을 불러서 변론을 열 필요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의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변론을, 공식적인 무거운 이런 과정인 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단을 내비칠 수 있게끔 하고 있고, 그것을 결정 또는 명령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재판의 종류에는 결정, 명령도 있어요. 그런데 소송 판결, 본안 판결, 이 둘은 판결이라는 말을 쓰니까 공식적인 변론을 거쳐야 돼요. 다만 소송 요건에 대한 소송 판결은 통과해서 본안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부적법 각하시키는 전제 요건이에요. 전제 요건이라고 해서 변론이 없는 건 아니다. 변론을 거치는 거다. 다만 변론을 거쳐서 변론을 종결할 때 봐서 소송 요건이 큰 문제가 없어서 본안으로 가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전제지 변론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변론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소송 요건에 관한 흠결이 너무 처음부터 분명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완, 보정할 여지도 없을 때는 굳이 변론을 열지도 않고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해요. 소송 요건에 대한 흔결이 문제가 있을 때 보정이 된다면 보정을 시키면 되는 건데, 애초부터 보정될 성질도 또는 보정될 내용도 아니라면 굳이 별로 하지 않고 그대로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다라는 게 219조에 보면 소송 요건에 관해서 보정의 어떤 상황이 여지가 없다면 부적법 각하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 219조에 있어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필수적 변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필수적 변론인데 언제 한번 변론 없이도 본안 판결로서 청구 기각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냐면 256조, 257조의 우변론 판결이라는 걸 한번 배웠죠. 그거는 본안 판결의 그런 상황에서 변론을 열지도 않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안 나오니까 그 전제는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박이 없으니까 변론을 열지 않고 그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조문을 하나 배웠죠. 지금은 본안에 관한 건 아니고 소송 요건의 흠결인데 역시 흠결이 있을 때는 소송 판결로서 판결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론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219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소송은 이렇게 흐름이니까 또 하나 소송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절차의 흐름이니까 도중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거기서 끝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항상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예컨대 소송 요건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시키는 거예요. 보정을. 그래서 보정을 시킬 수 있으면 보정하라고 해서 그것을 메꿔줘요. 그런데 애초부터 보정할 여지가 없는 거는 그대로 변론조차도 열지도 않고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다. 이런 원리이죠. 그래서 219조에 관한 조문 하나 살짝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소송 판결도 판결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소송 요건에 관한 거는 우리가 3개 정도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주체 중에 당사자 말고 법원이란 주체에 대한 소송 요건은 재판권이 있을 것, 관할권이 있을 것, 이런 등등이 문제가 돼요. 법원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있을 것, 관할권이 있을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이런 거. 재판권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외국과 이런 국제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과연 재판권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는가, 이런 류의 문제예요. 한편 관할권은 우리나라 이제 재판권이 있는 전제하에 전국적으로 또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1심, 항소심, 또는 지역적으로 서울, 대전, 광주, 천안, 울산 이런 지역적으로 어디서 이 사건을 관할 것인가의 지역적, 또는 1심, 2심, 3심 어디서 어떻게 맡을 건가. 대법원에서 3심을 맡죠. 이런 것 등을 정해놓은 게 관할이에요. 그래서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을 만약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좀 아까 소송 요건에 있어서 관할권이 소송 요건인데 관할권 없는 법원에 내면 어떡하냐. 이 사건은 광주에서 내야 되는데 예컨대 부산에서 냈다든지, 1심은 지방법원서부터 시작해서 내야 되는데 대법원에 갖다 냈다든지, 1심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고심을 다루는 곳인데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소송요건에서 좀 아까 배운 논리에 의하면 부적법 각하시키는 거여야 되지 않느냐. 그 법원이 이 사건을 맡을 관할이
있는 법원이 아니니까 결국 본안까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송을 냈을 때 그럼 부적법 각하시켜야겠느냐. 관할권 없는 법원에 대해서. 그 경우는 관할의 경우는 예컨대 지역적으로 광주, 지역적으로 부산, 지역적으로 천안 가서 하라라고 관할을 정해놨다. 이렇게 배정한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그래요. 지역적으로 토지라는 개념에서 지역적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전국의 사건을 광주에 주소지를 둔 피고를 상대로는 광주에 예컨대 내라. 천안에 주소지를 둔 사람한테 소송은 천안에서 관할해라. 천안에 법원에서 관할해라. 창원에다가 관할 법원을 주고 있다. 이랬을 때 꼭 거기다 안 냈을 때 그럼 부적법 각하시킬 것이냐 이 문제에서 한편 더 나아가서 그럼 어찌됐건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을 때는 최종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피고가 전속관할의 경우는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임의관할의 경우는 피고가 오케이 하면 문제 삼지 않는데 하여튼 문제가 됐어요. 관할권 없는 법원이에요. 그러면 부적법 각하시키느냐. 다른 소송 요건은 그 결함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정도 안 되고 했을 때 본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디서 이제 문전에서 전제 요건으로 처리를 해주냐면 소송 판결로 부적법 각하시키는데 관할은 소송 요건이긴 한데 거기에 관할 없는 것으로 됐다고 했을 때 부적법 각하시키느냐 문제에서 어떻게 처리해 주냐면 34조 1항에 이송을 시켜줘요, 법원이. 그러니까 관할은 부적법 각하시키지 않고 어디에요? 저쪽 가서 제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보내줘요. 자기네가 조금 아주 까칠하게 우리 법원에 왜 냈냐? 우리는 네 거 못 다뤄준다. 관할권 없어. 거기서 까칠하게 그냥 부적법 각하시키느냐. 다른 소송 요건은 부적법 각하시키는데 이 관할이라는 소송 요건은 그렇게 까칠하게 하지 않고 보정시켜준다는 의미에서 법원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챙겨서 관할권 있는 법원에 보내줘요. 이송이라고 그래요. 34조 1항의 이송이에요. 34조 1항에 의해서 법원이 그 관할권 있는 법원에 보내주게 되어 있는 이송제도가 있다. 그런 게 지금 조금씩 우리가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권 있는데 법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국제적인 민사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에 관할권이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 관할권이 있느냐 뭐 그렇죠. 그래서 재판권, 관할권 이런 개념을 조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 관한 거는 당사자가 이제 확정된다는 개념을 쓰는데 당사자가 누군지 이제 확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 적격이 있을 것, 소송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 등의 대리권 있는 사람이 등장해서 소송을 수행할 것 등을 당사자라는 측면에서 따져서 이걸 못 통과하면 본안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되겠죠? 그럼 저번 때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했어요. 당사자 능력은 그 주체가 되는 자한테 일반적인 자격으로 민법에서 우리가 배웠던 권리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이 사람이 자연인과 법인이 아니라면 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 개념을 그대로 소송에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당사자 능력이라는 개념을 끌어 쓰는데 특이하게 민법에서는 권리 능력 없는 단체의 경우라도 우리 소송법에서는 52조가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추고 있고 뭐 규약도 있고 어떤 규모도 좀 어느 정도 있고 이래서 독립성이 있다라는 조직으로서 다만 그런데 법인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실체법에서는 권리 능력 없는 비법인인 경우라도 우리 소송법에서는 주체로서 하나의 그 조직의 주체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 일정한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 경우에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비법인 사단과 조합을 구별하는 이런 공부를 해왔잖아요. 법인 아닌 어떤 조직과 순수한 계약관계인 조합, 이걸 여러분이 구별하는 개념을 우리가 민법에서 배웠을 텐데, 이 소송법에서 그럼 비법인까지는 조문상 52조가 조직의 독립성 등이 있으면 주체를 인정하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하나 불거지냐면 그냥 순수한 계약적인 조합적인 내용의 사람의 결합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도 그 조직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의 논란이 이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직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소송이 번잡해지냐면 개개의 조합원이 다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 조직을 주체성을 인정하면 무슨 조합, 그죠? 그게 딱 세팅이 되는데, 그 조합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합원이 뭐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등장해야 돼요. 하나하나가 주체로 등장해야 돼요. 물론 공동소송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겠어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일단 놔두고 다시 돌아와서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체크가 돼요.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어떤 지금 딱 사건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적어도 사람이어야 된다, 주체가 되려면. 그래서 도롱뇽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자연지물은 안 된다, 동물은 안 된다. 왜? 동물이 민법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보면서 없잖아요. 이해됐죠? 당사자 능력이라는 건. 근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는 게 당사자 적격이죠. 당사자 적격. 그죠? 이 당사자 적격을 또 통과해 가야죠. 당사자 적격을 통과 못하면 역시 이제 소송 요건의 문제로서 부적법 각하들. 그럼 당사자 적격은 뭐예요? 구체적인 사건을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연인이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인이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3자일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뭐예요? 너는 이 사건과 관련 없으니까 왜 껴드냐? 너 제3자인데 왜 껴드냐? 너 제3자는 빠져라. 우리끼리 얘기하겠다. 할 때 그 제3자가 그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죠. 이 사건의 분쟁 해결의 필요성,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그런데 지금 내가 제3자는 빠져 했는데 제3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특이한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시험은 항상 뭐예요? 아까 권리 능력 없는 단체라도 주체성을 인정한다 해서 하나 문제가 불거진 게 조합이 문제가 불거졌죠. 지금 당사자 적격에서 일반적으로 제3자는 분쟁 해결을 해줄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또 예외적으로 말하는, 오히려 시험은 예외적인 것을 갖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은 당연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뭐가 등장하냐면 제3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제3자의 소송 담당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제3자의 소송 담당. 제3자가 소송의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담당,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에서 특이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죠. 원래 당사자 적격은 제3자는 빠져야 되는데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 피고면 피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뭔가 상황이 있어서 들어올 수 있는 개념이 제3자의 소송 담당이에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이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원래는 을이 병한테 돈 빌려줬어요. 을한테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있으면 누가 분쟁 해결의 필요성에서 주체가 돼야 되냐면 을병이 주체가 돼야겠죠. 을이 채권자로서 원고가 되고 병이 채무자로서 피고가 돼야겠죠. 그런데 제3자인 갑이, 을의 친구인 갑이 원고가 돼서 병을 피고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을 인정한 경우를 제3자의 소송 담당이고, 이 제3자의 소송 담당 중에 법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유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 것을 법정 소송 담당이라고 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게 아니라 자기들 의사에 따라서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는 종류로 나뉘는데, 지금 이 갑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을의 채권을 자기가 원고가 돼서 주체로 등장하는 그 무슨 필요성 생각하는데 갑의 그런 필요성을 인정해 주는 게 만약에 을의 채권을 자기가 원고가 돼서 하는데 을이 법을 잘 모르고 자기는 법대 다닌다고 친구지간인데 친구로서 원고로 등장할 수 있느냐. 을이 너 소송 내라고 하고 옆에서 말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건 스스로 친구인데 내가 원고가 돼서 내 친구 거의 채권을 상대방한테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친구 같은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관계에서는. 친구 같은 관계. 뭔가 법률적 의미 관계가 있어야지 그 제3자가 그런 소송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의미 있는 법률적으로 이 친구 정도로는 안 된다. 내가 친구인데 우리 법대에서 수석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다음에 내 친구가 더더욱 돈 받으면 나한테 라면 사준다고 했다.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하나 여러분이 사실은 민법에서 배운 거 있는데 제3자인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민법에서 하나 배웠어요. 법정, 민법의 조문에. 민법 404조에 채권자 대의권 이런 게 하나 나왔어요. 그건 왜 그래요? 을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법적으로 의미 있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요. 뭐예요? 나 너한테 돈 빌려줬는데 네가 그 재산을 행사 안 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고 하니까 내가 네 채권을 원고로서 소송으로서까지도 가능하죠. 채권자 대의권이 소송상 재판상 행사돼서 대의소송으로서 내가 원고가 돼서 네 채무자한테 내가 직접 원고가 돼서 그것을 갖다가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형태로 소송을 할 수도 있게끔 민법 404조가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이게 친구지간이 아니라 뭐예요? 나도 너한테 이것을 이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의 보전을 할 필요성이 있는 이 채권을 갖고 있는 피보전 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피보전 채권 때문에 제3자인 갑한테 대의소송을 낼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피보전 채권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겠죠? 이게 법정소송 담당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피보전 채권이 심리 결과, 근데 나중에 돈 받을 게 있다고 해서 갑이 원고가 돼서 병을 상대로 했는데 법원의 심리 결과 요게 이미 소멸했어요. 소멸했으면 남의 채권, 을의 채권을 자기가 원고가 돼서 행사할 수 있는 적격의 근간이 됐던 그 피보전 채권이 소멸했으면 결국 이 사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논리로 이제 다시 돌아서 보면 본안까지 들어가서 이거의 본안의 문제는 뭐예요? 을의 병의 채권이 가타부타 이게 지금 존재해서 줘야 되느냐 문제에 원고가 뛰어든 거지만 본안은 이게 본안이에요. 그죠? 이것을 피대의 채권이라고 그래요. 대의해서 하는 그 채권이니까 피대의 채권. 근데 피대의 채권의 가타부타는 본안의 문제지만 지금 왼쪽에 피보전 채권의 소멸 여부는 그래서 소멸됐다고 판단이 만약 된다면 법원은 본안까지 못 들어가고 이 사건을 부적법 각하시킨다가 현재의 실무예요. 물론 여기서 약간의 유력설은 있지만 일단 무시하고 기본적인 틀은 피보전 채권이 지금 존재하지 않고 소멸되어 버렸다라면 결국 갑은 제3자로서 을의 병의 채권을 주체가 돼서 행사할 수 있는 그 자격의 근간이 됐던 게 무너지니까 이 경우는 결국 본안까지 못 들어가고 가타부터 이 본안에서 따져야 될 이 채권의 전부 피대의 이것을 피대의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전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문전에서 부적법 각하시키는 이해되겠죠? 소송 요건이라는 문제는 그런 개념인 거 이해되겠죠? 물론 여기엔 유력설이 있긴 있어요. 나중에 가면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번 민사소법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큰 이제 틀을 이해하는 거니까 실무적인 큰 틀을 통설의 그런 큰 틀은 피보전 채권의 소멸 등으로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부적법 각하시킨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당사자 적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처음 하나 또 얘기해 주는 건 소송 능력이라는 개념을 체크를 해요.
소송 능력은 민법에서의 행위 능력에 대칭돼요. 좀 아까 당사자 능력은 민법에서의 권리 능력에 대칭되고, 이 당사자가 이제 사람이긴 한데 요거는 미성년자 나이도 이제 어려졌고 1살. 그 다음에 민법에서 여러분 이제 올 여름부터 종래 무능력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제한 능력, 뭐 조금 용어가 바뀌고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하여튼 그렇더라도 미성년자라든지 뭔가 조금 종래 한정치상, 금치상 같이 어떤 능력이 좀 제한될 필요가 있는 사람 등이 민법에서 이제 행위 능력으로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을 그대로 소송법에 와서 민법에서 여러분이 법률행위라는 개념에 대한 행위 능력처럼 소송에서 펼쳐지는 소송행위에 대한 뒷받침되는 능력을 소송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송법에서 의미 있는 어떤 소송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하고 공방을 펼치고 뭐 도중에 소를 취하고 자백을 하고 뭐 나중에 판결을 받아서 항소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송법상 의미 있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 능력으로서 지금 사람이더라도 미성년자라든지 뭐 어떤 제한 능력이랄까 행위가 무능력자라든지 종래 개념 또는 제한 능력이라든지 뭐 새로운 개념에 이런 사람의 경우는 그 부분서 컨트롤 해가지고 누가 등장해야 되냐면 법정 대리인이 해줘야지 네가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직접 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을 여기다 그대로 우리가 소송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 무능력자인 예컨대 미성년자가 직접 소송의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정을 시켜서 부모님 데려와라라는 식으로 법정 대리인을 끌어들이는 보정 등을 이제 유도하겠지만, 그게 만약 최종적으로 아니면 또는 보정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면 이 사건은 결국 본안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적법 각하시켜야겠죠.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부적법, 그래서 각하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등장했는데 대리권이 없다면 역시 부적법 각하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등장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대리권의 그런 유효 여부가 문제가 됐을 때 대리권이 없으면 역시 이제 부적법 각하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지금 주체적인 측면에서 당사자의 카테고리에서 당사자가 능력이 있을 것,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적격이 있을 것, 당사자가 소송 능력이 있을 것, 만약 대리인이 등장해야 되는 문제라면 대리권이 정당한 대리권이 있을 것 등등이 체크돼서 그 못 통과하면 부적법 각하시키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객체에 대한 소송 요건에서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소의 이익이 있을 것. 이거는 주체에서 뭐예요? 당사자, 적격하고 표리일체 관계가 있는데, 당사자 측면에서 그 사람한테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추출해서 따져보듯이 이것을 객체로 놓고 보면 이 사건이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냐 없는 사건이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것을 소의 이익이라고 그래요. 어떤 게 소의 이익이에요? 소의 이익. 예컨대 중복된 소재의 금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별개의 어떤 하나의 중복된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되고, 일반적으로 소의 이익. 변제기가 5월 달의 변제기인데 지금 못 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염려돼서 소송을 냈다고 쳐봐요. 우리가 소송의 판결은 언제 시점으로 따져서 결론 종료한다고 해서 5월이 변제기면 4월 말쯤에 갚으면 뭐 자기가 못 받을 일 없는 건데 지금 미리 그렇게 소송 낼 필요 없잖아요. 그때 가봐서 못 받으면 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5월달 변제기 이후 사건을 가지고 내겠다. 분쟁 해결을 해줄 필요성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지금 입장에서. 이행해소. 그다음에 우리가 소송의 종류에는 뭐 확인해소, 형성해소라는 개념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항상 제일 기본적인 것은 뭐 돈 달라, 이전 등기 해달라, 물건 넘겨달라 이런 건 다 이행해소인데, 이행해소와 또 다른 종류인 확인해소가 있어요. 이 물건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음을 확인한다.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런 확인해소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형성해소라는 게 있어요. 형성해소라는 것은 뭐 어떤 형성적인 결과를 재판에 의해서 거두는, 받아내는 거예요. 뭐 이혼한다라는 이런 타입 같은 거는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결과를 재판상 이혼으로서 받아내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확인해소 같은 경우에 확인의 이익, 확인을 해줄 필요성 이런 걸 따져요. 갑자기 자기가 법원에서 내가 이 클래스에서 제일 잘생겼음을 확인을 구한다. 이런 거냐면 판사가 미친 소리 하지 말아라는 취급으로 문전박대 한다면 확인의 이익이 없는 거고, 뭔가 거기서 잘생긴 사람을 따지는 뭐가 싸움이 있었다면 해줄 수도 있는 건데, 하여튼 얘를 내가 잘못 들었네. 굳이 근데 뭐 그런 뭐 상황이 있을까? 누가 제일 잘생겼음을 막 따져야 되는. 그렇다면 뭐 있을 수 있지. 이런 거 천동설이 옳으냐 지동설이 옳으냐 뭐 이런 걸 갖고 뭐 지금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고 과학적으로 결론이 난 거를 갖다가 막 따지면서 천동설이 옳음을 확인해 구한다. 이러면 그냥 생각할 때 천동설이 옳지 않고 지동설이 옳다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다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어디서 문전박대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거는 과학적이고 역사적 이런 거 뭐 진리 이런 거에 관한 거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문전박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소의 이익이 없는 거예요.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 이해되겠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따져서 통과해야 이제 본안까지 가는데, 그럼 아까 잠깐 놔뒀던 그대 얘기가 나왔던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 중복된 소재기의 금지라는 이런 용어 개념 느낌 오겠죠? 어떤 사건이 진행 중인데 또 그 사건이 법원에 계속돼서 따져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기판력하고 비슷한데 구별해 보세요. 둘 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판력은 이미 선행적으로 결론이 최종적으로 확정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2차적으로 똑같은 또 등장했을 때의 개념이 중복된 소재기는 뭐예요? 진행 중이고 아직은 확정은 안 됐어요. 근데 중복돼서 또 소재기가 등장한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은 분쟁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의 개념으로 투입해서 안 된다라고 해서 부적법 각하시켜요. 중복된 소재기의 경우는 후소를, 나중에 소를 부적법 각하시켜요. 그것도 일종의 뭐예요? 두 번째 소송은 굳이 두 번 중복된 심리를 법원이 진행시키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중복된 심리를 무시하고 진행했다가 앞에서 내려진 결론과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일치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최악의 경우 이게 승패가 뒤바뀌면 진짜 곤혹스럽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은 더 이상 두 번째 진행을 문전에서 안 해주겠다고 박대를 하면서 부적법 각하시켜요. 중복된 소재의 금지에 대해서 부적법 각하시키는 이런 조문이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 될 거예요. 250 몇 조? 59조? 259조의 조문이 있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소의 이익에 어떤 개념을 투입한 특별한 제도로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죠. 두 번째 소송은 다뤄주지 않겠다고 부적법 각하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 등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소송 요건으로서 주체로서 그 다음에 객체로서 대상을 놓고 따지는 소송 요건이에요. 이런 것 등이 소의 이익, 그 다음에 그 특수한 중복된 소재의 금지가 아닐 것 등등이 통과돼야 본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소송 요건 알겠죠? 소송 요건 개념. 그래서 판결에는 우리가 이제 변론을 열어서 판결을 하는데 소송 판결이 있을 수 있고 본안 판결이 있을 수 있는데 본안 판결은 실은 우리 소송법에서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본안 판결의 과정은 우리가 공방을 펼친다는 거, 변론 이런 건 배우지만 그 알짜의 내용은 어디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 갖고 여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법적인 요건과 효과를 둘러싼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거기서 확정이 되면서 이제 판결로 나타나는 그런 영역인데, 반해서 소송요건, 소송판결은 우리가 소송법에서 지금 하나하나 배우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의 어떤 제일 핵심적인 중요적인 결론은 본안 판결이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소송법에서 다루는 것은 소송요건과 그에 따른 소송 판결로서 결론이 내려지는 그런 영역을 지금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봐요. 질문 여기까지.